2022년 상반기 기출보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글의 논지를 이끌 수 있는 첫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목에 가까운 내용이죠. 왜냐면은 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첫 문장, 아우른다까지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첫 문장은 도입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관련 있는 내용이긴 해야 되지만 제목까지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는 구실을 하여 나중에 직접 어떤 사람에게서 새 어형을 접했을 때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듣던 것이면 더 쉽게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새 어형이 전파된다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보다 상면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라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견해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언어 변화에 가담하지 않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다 같은 새 어형을 쓸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매체를 통해서보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 변화가 진전된다는 사실은 언어 변화의 여러 면을 바로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게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더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접촉의 형식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촉했을 때의 어형 변화가 더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다 라고 한다면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 보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반론이라는 것은 이 글의 내용을 내가 납득할 수 있다 또는 나의 입장과 같다 이것과 무관하게 반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 됐죠? 그런 것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또는 답에 있는 내용은 내 생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반론이 되게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불성이라고 한다. 외불성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겁니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 QA를 보다 늘릴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뭐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1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과수원은 양봉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자, 이거는 반론이 아니죠? 고려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2번 과수원 생산자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이 보조금이나 또는 하지 않았을 때 벌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 과수원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려 할 것이다. 반론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4번
정부의 개입을 통해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반론이 아니라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정부의 개입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면 비용의 비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비효율성,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이런 걸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내용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5번 문단 배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문단 배열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단 배열이라는 유형 자체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선택지 소거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나와 있는 순서들 중에서 첫 번째가 정해진다 또는 마지막이 정해진다 라고 한다면은 중간이 정해지긴 힘들잖아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맨 앞에 오는 것이나 또는 맨 뒤에 있는 게 정해지거든요. 맨 앞에 오는 것은 보통 화제 제시, 그죠? 글의 도입부에 들어가는 내용들,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이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뭘 소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망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정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가나다라 4개잖아요.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입니다. 24가지. 근데 선택지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5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지우면서 가다 보면은 답을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글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한번.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 올 수 없는 건 뭔지 아시죠? 바로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이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 앞에 지문이 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 이상의 문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 배열할 때, 문단 배열할 때 맨 앞에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어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라가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라는 이처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그죠? 이처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가 맨 먼저는 올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선택지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자, 그거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은 옛사람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다. 그 흔적에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모두 포함된다. 문화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보이며,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상 국보에 무형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보는 유형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도입부 초반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적절해 보이거든요. 근데 나를 보시게 되면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재 가운데 최고의 명품으로 꼽힌 문화재로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국보는 유형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했고, 나에서는 국보 선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떠하다, 이래저래 하다,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앞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 없이 바로 선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어진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달을 보시게 되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는 특히 국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좀 덧붙이고 있어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법이 우수해 그 유래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같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국보 선정의 기준인 셈이다. 국보 선정 기준이 앞에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보 선정 기준에 따라 숭례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가 다음에 다가 와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2번. 됐죠? 그러면은 그 이유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료 해석 한번 가볼게요. 이 자료 해석 첫 번째 문제인데 다음은 A고등학교 3학년 월별 모의고사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요 상태에서는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자료 해석에서는 빈칸은 무조건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 유형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바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는 채워놓고 가자. 두 번째는 바로 채울 수는 없지만 계산,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 등 또는 빼기를 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꽤 복잡하다. 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와 조금 어렵지만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개가 일단 구할 수 있는 유형 중에는 두 개로 갈린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찾고 그 다음에 구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계산이 꼼꼼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마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빈칸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의 단서를 조금 더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은 빈칸인 채로 이 자료 해석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빈칸인 이유가 있다. 여기서는 사실 이만큼으로 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빈칸에 들어갈 수치로 적절한 것은 단 각 수치는 매월 일정한 규칙으로 변화한다 이랬습니다. 즉 수열이란 얘기예요. 수열.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가 일단 15인 것 같죠? 15?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렇게는 10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봤더니 빼기 3이에요. 더하기 15입니다. 아, 됐네요. 빼기 3이고. 그럼 여기는 더하기 15 빼기 3이었네요. 더하기 15. 332. 요거는 수출이 문제죠. 수출이 문제. 그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넘어가서 2번 보시죠. 2번에서는 S사는 매년 A 기계와 B 기계를 생산한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변할 때, 생산할 때 2025년 두 기계의 총 생산량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수열인 것 같은데요? 수열. 얘를 보시면 3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은 20년 이후에 1, 2, 3, 4, 5. 3을 몇 번 더 해야 돼요? 5번 더 해야 돼요. 5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B기계를 봤더니 B기계가 1, 3, 5, 7, 9입니다. 그럼 2025년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다음은 11을 더했겠죠. 11. 그래서 얘가 46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으면은 답은 나오죠. 근데 조금 귀찮아져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앞으로 5개 뒤에 항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21, 22, 23, 24, 25. 5개.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5번째 있는 것을 x라고 한다면 이 x는 11 기존에 있는 35에다가 11, 13, 15, 17, 19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30, 60, 75, 11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러면은 이 둘의 총 생산량은 그랬으니까 이 둘을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죠? 1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출이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지금 2문제. 그리고 이제 A 기계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 B 기계 같은 경우는
개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차 수열의 형태가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보시죠. 자, 3번은 다음은 엔화 대비 원화 환율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통은 엔화 같은 경우는 100엔당으로 가요. 100엔당. 100엔당. 그러니까 사실은 1%N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1%N. 그죠? 1원. 그러니까 1엔당 원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지금 1000 얼마 이런 값이 나오려면 100엔당이어야 됩니다. 100엔당. 단순하게 보통 1N을 10원으로 보거든요. 환산할 때.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그러면 여기는 1N당 이 가격이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1 per 100엔이에요. 100엔. 100엔당입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추이는 맞아요. 여기 1달러당 원화 가치예요. 지금 한참 더 위에 있죠. 예.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위로 가는 형태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특징을 좀 볼까요? 근데 그래프는 살짝 좀 비슷해 보이죠? 많이 비슷하진 않아요. 근데 좀 비슷한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1 per 100엔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1 per N 환율은 3월 한 달 동안 12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자, 3월 한 달 동안 3월이면 여기죠? 등락이 반복이 되려면은 등락, 즉 증가하고 감소하고 반복돼야 되는데 3월 한 달 동안 보시면은 증, 감, 증감, 증, 이거 좀 애매하죠? 증, 감, 증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반복한다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니은 2월 21일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부터 상승했다. 2월 21일. 지난주부터 상승했죠. 그죠? 지난주부터 상승했다. 아, 이게 좀 그림이 애매한데. 니은은 일단 맞는 것 같긴 한데 보류해 보겠습니다. 디귿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달러화의 강세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달러화가 강세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달러화가 강세. 언제부터? 12일부터 19일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뭐예요? 원화 기준으로 더 많은 돈을 줘야 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디귿은 맞고 3월 27일에 달러 N 환율은 3월 12일보다 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3월 12일. 3월 12일이면은 이쯤인 것 같아요. 그죠? 이쯤. 여기 3월 12일이죠? 그 다음에 3월 12일과 27일입니다. 12일이면 여기에요. 27일이면 여기고, 여기고, 여기 있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달러 퍼 N입니다. 달러 퍼 N. 그러면 하나는 원달러고, 하나는 원 퍼 N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달러 퍼 N입니다. 달러가 분자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1 per N을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N화분의 원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은 1 per,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N분의 달러예요. 1엔당 달러의 가치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12일보다 27일이 더 크다예요. 즉,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얘가, 그러니까 다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n이 분모에 있다고 해서 얘가 분모가 아니에요. 얘가 분모지. 왜? 나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모예요, 얘가. 얘가 분자고. 근데 지금 분모는 증가했는데 분자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했다 그래야지, 감소. 그죠? 그러니까 감소했다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니은이 맞나 봐요. 맞죠? 그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나누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창의 수리 한번 가보자. 같은 헤어숍을 다니고 있는 A양과 B군은 일요일에 헤어숍에서 마주쳤다. 서로 마주친 이후 A양은 10일 간격으로 헤어숍에 방문했고 B군은 16일마다 헤어숍에 방문했다. 두 사람이 다시 헤어숍에서 만나는 요일은 이랬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복합적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 10일 간격. 그 다음에 16일 간격. 음. 16일이죠. 96, 그 다음에 11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네가 처음을 만나는 것은 80일이에요. 80일. 80일 만에 다시 만나죠. 자,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 당연히 답은 나오지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뭐예요? 숫자들. 10의 배수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16의 배수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건 뭐예요? 같다는 거죠? 같다. 그래서 10의 배수와 16의 배수 중에 같은 숫자를 찾아보면 그걸 뭐라고 해요?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근데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과 16의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면 되죠? 80. 80일마다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요일이냐 그랬어요.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80일 후. 근데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7일마다 요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7로 나눠. 그럼 얼마예요? 몫은 10일. 나머지는 3입니다. 그럼 요거는 3일 후랑 똑같은 거예요. 3일 후. 됐죠? 그럼 일요일 기준으로 3일 후다.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5m, 세로의 길이가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농구 코트가 있다. 철수는 농구 코트의 모서리에 있으며 농구공은 농구 코트 안쪽에서 철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고 있다. 최단 거리로 농구공을 가지러 간다면 철수의 이동 거리는 이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농구 코트가 이렇게 있어요. 가로가 5, 세로가 12.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 모서리에 있다. 여기 어딘가 있는 거 어딘가에.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럼 이런 거죠. 여기 서 있는데 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이. 맞죠? 그럼 철수의 이동 거리. 최단 거리는 뭐예요? 직선 거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13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본적으로 삼각비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자연수 삼각비가 있어요. 자연수의 삼각비.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3대 4대 5. 요 B에 해당하는 거. 6대 8대 10, 9대 12대 15 다 가능합니다. 핵심은 5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다. 또 방금 했던 5대 12대 13.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8대 15대 17.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특히 이 두 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13m죠. 답은 4번입니다. 직선거리 5대 12대 13. 다음 넘어가서
3번 보시죠. 농도가 다른 소금물 A하고 B가 있다.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농도가 9%가 되고 소금물 A를 300g, B를 200g 섞으면 농도가 10%다. 소금물 B의 농도는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비커 공식 이용하면 X 300 Y 이렇게 되면은 농도가 9%가 된대요. 농도가 9%. 그럼 200g, 300g 섞었으니까 이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300, 200을 섞었대 이번에는. 그렇죠? 300 얘가 10%가 돼요. 이렇게 공두 개씩 지우면 45. 그다음에 여기는 나눠주면 3x 더하기 2y 5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소금물 B의 농도는 y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y가 아니죠? 맞네요. y 퍼센트 y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 구하는 거니까 x를 지웁시다. 3배에다가 2배를 뺄게요. 135 마이너스 100이니까 35. 3배 7y네요. 그렇죠? 그래서 B의 농도는 5%. B의 농도 죄송합니다. 5%가 아니죠. 여기가 3배, 2배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7y가 아니라 5y였어요. 5y. 네, 7입니다. 7. 그렇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고요. 여기 이번에는 언어 추리 한번 가보죠. 언어 추리는 1번 보겠습니다. 한 마트에서는 4층짜리 매대에 과일을 진열해 놓았다. 매대의 각 층에 서로 다른 과일이 한 종류씩 정리가 되어 있다. 다음에 근거하여 바르게 추론한 것은 4층짜리고요. 과일이 4개예요. 그러니까 4, 3, 2, 1. 사과 위에는 아무 과일도 없다고요? 사과죠? 배는 감보다 아래쪽에 올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위치에 올 수는 없으니까 배가 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귤은 감보다 높이 위치해 있지만 배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배귤감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랬네요. 3층 아니고 귤이 사과 바로 아래 아니고 배는 감 바로 위 아니고 4번 귤은 감과 배 사이 맞습니다. 다음 4번 5번 귤은 2층이죠. 됐죠?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S백화점 명품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CCTV 확인을 통해 그 시각 백화점 명품관에 있던 A부터 F 용의자가 검거됐다. 이들 중 범인인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한 사람은 범인이 잠시만요. 범인인 두 사람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인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즉 역할과 참거짓이 일치하는 형태죠. 그러면 요거는 쉬운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순이나 동일 명제를 통해 갈라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이 A부터 F까지 6명, 범인은 2명, 그러니까 4대2입니다. 4대2. 4대2에 해당한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A가 성급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 자, 요게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범인으로 애매한데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갈라볼게요. 그 다음에 B가 C, 가방 속에 무언가 넣는 모습을 봤대요. 그럼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되는 입장. 그 다음에 C,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C가 참이면은 범인이 아닌 거고 C가 거짓이면 범인인 거고. 맞죠? 이거는 냅둬야 되고요.
D. B 혹은 A가 훔쳤대요. 이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훔쳤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 F가 범인인 게 확실하대요. 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얼핏 봤는데 제가 본 도둑은 C 아니면 E예요. 그랬어요. 이 얘기가 E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E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러면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딱 갈려야 돼요. 4대 2로 갈리던가 아니면 두 개가 확실히 나오는 데가 있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A, E가 혹시 짝꿍인가요? A, E? 짝꿍일 수 있나요? 일단 A, E가 짝꿍은 아니에요. 그럼 A하고 E가 참인 겁니다. 참. 이렇게 봐야 돼요. F가 일단 범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면 경우의 수예요. 모순이나 동일명제가 부족해서 안 되면 경우의 수다. 그럼 여기서는 B가 많이 등장했어요. B 여기서도 한 마리 있고 B가 여기서도 있죠? 여기서도 있고. 근데 뭐라고 했냐? B가 C가 가방 속에 무언가 넣는 모습을 봤어. 그러면 B가 뭐라고 한 거예요? C가 범인이라고 한 거예요.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C가 범인이다. 맞죠?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C가 범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D, B 혹은 A 아니고 E, F. 얼핏 봤는데 제가 본 도둑은 C 아니면 E예요. 근데 C가 범인이잖아요. F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F가 성급한 모습으로 나갔다. 그러면 A가 이쪽에 와야 되죠. 맞죠? A가 이쪽에 와야 되고. E는 뭐라고 했어요? F가 거짓말쟁이야. 아, 됐습니다. 더 안 해도 되겠네요. B하고 F네요. B하고 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